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의 에스모글루 등 3인이다. 3인 누군지 같이 보겠습니다. 데런 에스모글루, 사이먼 존슨, 제임스 로빈슨 세 교수가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 공동으로 수상을 했다라는 겁니다. 노벨 이 위원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왜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 나라는 못 사는지, 왜 빈부격차가 계속되는지에 대해서 이 문제를 파고든 인물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에스모글루 교수, 이 교수는 저희 MBN이랑 매일경제에서 해마다 하는 게 있죠. 세계지식 포럼, 여기에 3번이나 연사로 섰던 분입니다. 단골 연사분인데 이번에 경제학상을 탔어요. 근데 이 세 사람 국가 간 빈부격차를 연구를 하면서 연구한 대상이 어디냐? 바로 남과 북이었다고 합니다. 네, 왜 남한은 잘 살고 북한은 못 사느냐라는 거죠. 결론은 제도가 번영 여부를 결정한다라는 건데 한강의 기적이 노벨 경제학상으로 이어졌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김 여사 라인 존재 안 돼. 용산 오직 대통령 라인뿐.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어제 한동훈 대표 김 여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볼까요? 김 여사 공적 지위가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공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김 여사 라인이 존재해선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던 용산 이제 입을 열었습니다. 비서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양쪽이 다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죠. 그런데 윤한 면담 내주 초 21일, 22일 얘기가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내주 초에 만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심상치 않은 분위기. 두 사람 만나서 여사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다음 기사 볼까요?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만나기 전에 아마도 이 결과가 먼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검찰 김 여사 도이치 사건 수심이 안 열기로 레드팀 논의를 거쳐서 17일에 처분을 발표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21일, 22일 다음 주 초에 만날 것 같다라는 얘기인데 그 전에 모레죠. 이제 내일 모레 17일에 아마도 이 김 여사 관련해서 수심이 안 열고 발표를 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레드팀 논의를 거친다. 레드팀. 내부에서 오히려 내부 취약점이 뭔지를 발견해서 공격하는 팀을 레드팀이라고 얘기를 하죠. 레드팀과의 이 논의를 거치면 뭔가 논리의 완결성이 더 확보가 됩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17일 날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일단 불기소 전망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불기소가 발표가 될지 기소가 발표가 될지 주목이 되네요. 한 대표는 독대라 말하고 대통령실은 면담이라고 얘기하는 이 만남이 주목됩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북 경의 동해선 폭파 임박. 네, 군 화력태세 강화 강대 강이다.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어요. 북한에서 자꾸 수위를 높여서 우리를 비판하고 협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북한이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의선, 동해선을 폭파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사진을 좀 볼까요? 이게 북측입니다. 북한 땅이에요. 근데 북한 땅에 이게 뭐냐? 지금 이게 경의선 도로입니다. 경의선 도로가 쭉 이어져 있는데 이 도로는 비포장이야. 왜 이래? 누런 흙이 다 덮여 있죠. 원래 이렇지 않았습니다. 하얀색 길이 쭉 고르게나 있었는데 지금 그 위를 뭔가 누런 흙으로 덮었다라는 거죠. 네, 흙 속에 뭘 심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폭탄 아니겠느냐. 곧 터뜨릴 것 같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도 강대강이라는 입장이에요. 구체적으로 다음 기사 보시죠. 조선일보입니다. 군, 적 도발된 선조치 후보고 끝까지 응징이다라는 겁니다. 이 기본적으로 군의 입장은 늘 선조치 후보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응징. 지금 안보실장은 신원식 안보실장이 국방장관일 때도 이 즉강 끝, 즉시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기조 그대로 지금 김용현 국방장관도 이어받았습니다. 끝까지 응징한다. 즉강 끝이다. 강대강 상황 누구든 먼저 시작이 되면 큰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재판관 7명 안 돼도 심리 가능. 헌재 마비 사태 일단 피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헌법재판소 얘기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명이죠. 그런데 이 중에 3명이 내일 모레 다 퇴임을 합니다. 그럼 6명. 문제는 6명이서 헌재법으로 따졌을 때 23조 1항인가요? 이 7명 이상이 돼야만 심리가 가능하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직접적인 피해를 제가 받아요. 누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왜? 지금 본인의 탄핵안이 헌재로 넘어가 있거든요. 심리를 못하면 마냥 탄핵된 상태로 언제까지 기다리란 거냐? 가처분을 냈는데 이게 받아들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헌재 마비 사태가 일단 피했다. 7명이 안 돼도 심리가 가능하다. 왜? 17명 이상이 돼야만 심리할 수 있다라는 헌법 조항을, 이 헌재법 조항을 일단 효력을 잠깐 정지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네. 일단 효력이 정지되면서 꼭 이진수 방통위원장 건 말고 다른 건들도 다 같이 좀 심리가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헌재법 효력 정지를 헌재가 결정을 했다라는, 헌재가 헌재 마비를 막았다라는 평가가 그래서 나오고 있네요.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이게 뭔가 싶죠. 일단 여기 지금 초인 것 같습니다. 초인데 연꽃 모양이죠. 그리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수능 합격. 네. 수능 합격. 수능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이 11월 14일에 수능이 이제 열리죠. 치러지죠. 오늘이 딱 D-30일입니다. 네. 이제 대학 합격 기원 촛불을 밝히는 한 할머님의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이 참 볼 때마다 해마다 보는 모습이지만 볼 때마다 좀 참 짠하게 느껴진다. 그 이유 아마도 이 안에 촛불 안에 할머님의 사랑, 바램, 기원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게 전달돼서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수험생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눈길 가는 기사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25세에서 29세 여성, 20대 후반 여성들 자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답하는 사람이 34%에서 48%로 훅 늘었다라는 겁니다. 무려 14%포인트가 늘었다라는 거죠. 이걸 좀 볼까요? 여성 중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답변의 비율이 지난 3월에 34.4였었는데 6개월 만에 9월에 쟀더니 48.1%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25에서 29세인 건데 30대도 40대도 전반적으로 늘어난 추세다라는 거예요. 네. 일단 애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건 긍정적입니다. 저출산 시기에. 다만 중요한 건 애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만 하면 하늘에서 새가 뚝 떨어지는 건 아니죠. 이런 생각으로 실제로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끈을 놓지 말고 정책적으로도 좀 잘 이어가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도곡동 7인회부터입니다. 어제는 한남동 7인회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도곡동 7인회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볼까요? 김건희 라인 인적 쇄신 요구에 용산 잘못된 게 뭐 있나 일축했다라는 겁니다. 어제 한동훈 대표 다시 한번 김 여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들께서 오해하시고 언론에서 기정사실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 국정의 신뢰를 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됩니다. 네, 한동훈 대표. 김건희 여사는 공식 지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식 라인이 있으면 안 된다. 그다음에 김 여사 라인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다시 한번 김 여사에 대해서 또 한 번 좀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어제 입장을 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공적 업무 외에 비선으로 운영하는 조직 같은 건 없다. 대통령실 라인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해하면 안 된다. 최종 인사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다. 유언비어에 언론이 휘둘리면
안 된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비선 따위는 없다. 카더라 하는 얘기를 언론이 확대 재생산하면 안 돼요라고 대통령실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어제 저희가 사실 이 이슈를 다루면서 대통령실이 왜 전과들 좀 즉각적으로 바로 대응을 안 하지? 라는 요 얘기를 제가 살짝 했었어요. 근데 어제 바로 또 입장이 나왔습니다. 김 여사 라인 없다. 모든 인사 대통령이 한다. 라는 건데 어제 저희가 방송할 때까지는 사실 서영주 대변인님. 어제까지는 재보선 끝날 때까지 대통령실은 침묵하겠다. 할 말이 많지만 우리가 참겠다라는 입장이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침묵에서 반박으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 뭐 대통령실 내부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뭔가 계속해서 오해를 받겠다라고 네.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독대 요청을 했다는 것은 네. 그건 대통령실이 지금 처지가 더 궁색한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대를 앞두고 한동훈 대표의 발언,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는 국적 지위에 없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조금 더 거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경로를 했을지 아니면 한남동의 김건희 여사가 경로를 했을지 모르겠으나 네. 저는 당사자분께서 조금 더 불쾌함이 드러나면서 대통령실에서 즉각적으로 뭔가 대응을 한 게 아닌가라고 좀 합리적으로 추론이 돼요. 심지어 보면은 도곡동 7인회를 맞불 작전으로 놓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그런 부분들은 피해가지 않겠다. 감정적 대응이라고 볼 수 있지요. 갑자기 뜬금없이 도곡동 7인회라는 건 한동훈 대표를 지칭해서 당신도 비선이 있잖아 라는 거잖아요. 참 국민들이 보면 잘들 하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용산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비선 7인방 또 한동훈 대표의 맞불 작전으로 도곡동 7인방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 대한민국이 비선의 나라냐라고 국민들의 질타를 받을 것인데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집안 싸움을 가속화하겠다는 대통령실의 결정. 저는 이거는 대통령보다는 한남동 김건희 여사의 심기를 조금 더 반영된 반응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일단 도곡동 7인회 얘기를 저희가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좀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은 뭔가 대통령실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비춰질까 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입장 내야겠다라는 게 아니었겠느냐. 그리고 어제 한 대표가 한 얘기가 그 전보다 좀 더 아프고 셌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대통령실은 한 대표 쪽에서 이 얘기가 나온 뭐 한남동 7인회 여기에 대해서 존재 자체가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한 대표 쪽에서 구체적으로 누구 있고 뭐 K 행정관, 뭐 김모 선임비서관, 뭐 전직 뭐 누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한국일보 제목을 좀 같이 볼까요? 한이 겨냥한 김 여사 비선, 언론인 출신 3040 행정관 등 7인을 거론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언론인 출신도 있고 3040 좀 젊은 층의 이 행정관들의 이 7인회에 포함이 될까 구체적으로 좀 특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김종혁 최고위원님, 대통령실은 이거 넘겨짚은 거다. 이 사람들 여사 라인 아니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것은 네. 그런 공적 라인에 없는 여사의 비선 라인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있으면 안 되니까 네. 없다면 없다고 밝혀라. 아, 그리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얘기한 게 아니다 한 그렇죠. 대표도. 없으면 없다고 밝히고 있다면 없어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고요. 네. 7명이라는 숫자가 특정된 것은 그건 대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뭐 방송국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특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7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사실 7명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런 7명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여사 주변에 가까이 있다라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네. 그 7명이라는 숫자에 특정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봐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지금 비서실장께서 없다라고 이렇게 공언을 하셨으니까 저는 그 말이 맞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그냥 얼핏 듣기에는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한 이후에 사실 매일경제 기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용산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물어보면 그 김건희 라인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안 들어봤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저도 이 국회에서 기자들 만나서 여야 정치인들이나 국회에 출입하는 기자들 혹은 용산에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김건희 라인 얘기했을 때 그런 게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비서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없다면 느낌은 가지가 막 흔들리는데 바람이 안 분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또 하나는 만약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 같은 것들이 나올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시려는지 좀 우려도 되기도 하고요. 그런 느낌입니다. 네. 한 대표가 명확하게 여사 라인이 있다,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지 않느냐. 여사 라인이 있다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없애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다. 대통령실에서 없다고 했으니 정말 없길 바란다. 근데 내가 알기로는 7명보다 더 되는 것 같은데 라는 말씀도 같이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세간에 여사 라인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거를 모른 척 그냥 아니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여사 라인에 대해서 한 대표 쪽에서 얘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제 친윤, 대표적인 친윤 의원이죠. 권성동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네, SNS 같이 볼까요? 저를 겨냥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론을 꺼내는 알야감에 비애감이 가진 느낌. 이건 이제 한 대표가 권 의원을 비판을 해서 그 부분입니다. 이건 제가 여기까지 다룰 건 아니고요. 도곡동 7인회 같은 참모진이 모은 의견이 겨우 그 정도라면 인적 쇄신은 대표실이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거 하나인가요? 네. 요 도곡동 7인회 같은 참모진이 모은 의견이 겨우 그 정도면 인적 쇄신은 대표실이 우선이다. 도곡동 7인회 얘기를 꺼냈습니다. 한남동 7인회에서 도곡동 7인회부터 쇄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자꾸 김정혁 최고위원님께 여쭤보게 되네요. 한 대표 자택이 도곡동인 거는 사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택 근처에서 친한 인사들 몇몇이 모이나요? 저도 아마 그 한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고 아마 7명 네. 안에는 들어갈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도 저 얘기를 듣고 제가 한 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네. 아니 저 7인회는 도대체 뭡니까? 나는 모르는데 네. 그 회의에 빠지고 나는 잘 모르는 뭐 다른 모임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네. 아니 도대체 한 번도 도곡동에서 이런 식으로 모여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도곡동 7인회라는 것을 그 얘기가 아마 네. 언론에서 한남동 7인회를 얘기하니까 그냥 거기에 대해서 빗대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권성동 의원님께서 밝혀주시길 바라요. 그게 누군지. 그리고 저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그 예를 들면 우리가 비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적 라인에 있지 않은 분들이 공적 라인에 있는 분들을 움직일 때 그걸 비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관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지시를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인사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건 비선이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표가 그 공적 라인에 있는 참모들과 모이는 것이 그게 무슨 비선 모임입니까? 그건 전혀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있지도 않은 그런 것들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거. 그다음에 둘 다 전혀 비선과 정상적인 어떤 회의를 이것을 분류하지 못하고 그것을 가르지 못하고 말씀하신 거 둘 다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탄핵당할 것 같다는 얘기하시는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시지만 권성동 의원님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할 때 법사위원장이셨어요. 그래서 그 헌법재판소에 가서 원고의 역할을 하셨지 않습니까? 소추위원으로서. 만약에 정말로 그때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나는 못하겠다. 법사위원장 그만두겠다라고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자꾸 뭐 탄핵 말씀을 하시는 거 그거는 별로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도곡동 7인회에 대해서 직접 한 대표한테 물어보셨는데 한 대표가 그런 거 없는데 도곡동 집 인근에서 누굴 뭐 이렇게 만나고 이런 게 없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도곡동 7인회는 없다라는 게 또 한 대표의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혹여 공적 진짜 라인과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그런다면 대표가 공적 라인과 얘기하는 게 이게 뭐가 문제냐라는 말씀인데 친윤계는 이 사람들이 도곡동 7인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 김건희 여사의 연락처조차 없는 사람도 예. 섞여 있는데 이걸 뭉뚱그려서 뭐 이 여사 라인이다 한남동 네. 라인이다 하면 권성동 대표가 말한 뭐 도곡동 7인회라는 표현이 참 재밌었지만 예. 여러 언론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조언하는 비선 그룹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아니냐. 뭐 언론인 출신 원로, 예. 과거 국정원 출신 원로, 예.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또 진보 진영에 있었던 분들, 뭐 그거는 그런 비선 아닙니까? 예. 네, 장해찬 전 최고위원 지금 친윤으로 분류가 되죠.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뭐 대통령실 비서관, 뭐 행정관처럼 딱 명확하게 신분이 특정이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통상 얘기해왔지 않았느냐? 한 대표 주변에 뭐 조언해준다는 사람들 꽤 있었고 뭐 검찰 출신도 있다 그러고 뭐 어디 교수 출신도 있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 있지 않았느냐? 강전애 변호사님. 네. 뭐 김경률 전 비대위원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다 비선 아니냐라는 지적이에요, 또. 그런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 대표로서 오히려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전달을 해야 한다. 그리고 당에서의 앞날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비선이 아니라 저는 어떤 자문으로서 여러 사람에게 의견을 듣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대표로서 어떤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걸 행사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당내의 기구라는 게 뭐 여의도 연구원이라든지 몇 가지의 기구 이상의 한동훈 대표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원외 당대표이기 때문에 권한이 오히려 줄어드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인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개입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비선이라는 말이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공격처럼 보일 수 있는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당장 내일 있을 재보궐선거가 조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당이 쇄신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높지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총선처럼 이조 심판론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실이 변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은 당장 내일이 선거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쓴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 대표는 공식적으로 당 대표 입장이기 때문에 얘기를 듣고 하는 면이 있을 수 있다. 그걸 가지고 비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당장 재보궐선거가 코앞에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측면도 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한 대표가 아까 뭐 직접 여쭤보셨다고도 했습니다만 어제 저녁에 직접 국민의힘에서 알림으로 기자들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뭐라고 왔느냐. 권성동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말한 당대표 관련 도곡동 7인회라는 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은 허위 사실로 당대표를 음해하는 것에 깊은 유감입니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대통령실은 한남동 7인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 대표는 도곡동 7인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 변호사님. 네. 제3자한테 여쭤봐요. 그래서 이 7인회들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한남동 7인회를 도곡동 7인회로 받는 건 네. 그거는 좀 틀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권력은 뭐 비선이든 공식 라인이든 어떤 뭐 조언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비선이 아니에요. 지금 김건희 여사의 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체가 있어 보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비서실장설 어떻게 보면 대단히 놀라운 카드였었죠. 이걸 공적 라인, 그러니까 정무, 그리고 인사, 그리고 이 공보에서는 검토한 바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나갔는데 뒤로 흘렸다는 겁니다. 이른바 기자들한테. 이걸 들은 기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제 중앙일보 기사를 보십시오. 그래서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랑 가까운 사람들이 이거 국회 통과해야 되는데 괜찮은 카드 아니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미 언론인들이 알고 있는데 없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걸 비선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대표는 선출된 권력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7인이든 100인이든 1000인이든 어쨌든 본인들의 참모그룹이든 자문그룹을 하는 게 그걸 비선으로 폄훼할 게 아니에요. 무게감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부분에서는 어쨌든 명분이 좀 덜한 것 같다. 다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이 어떤 프로세스에서 상당히 매끄럽게 처신하고 있어 보이지 않아요. 아까 이 선거를 앞둔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변수를 좀 통제하는 게 맞고 권성동 의원이 또 왜 이렇게 발끈했습니까? 당신 탄핵할 때 나섰던 사람 아니냐? 왜 탄핵을 이야기할 그런 뭐 권한이나 있냐라고 직격을 했거든요. 당대표가 삼가야 될 말 어떤 그 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싸움이 선거 국면에도 계속되고 있는데 당연하지만 보궐선거에도 반영이 될 거고요. 그 이후에 독대 자리도 매끄럽지 않게 될 그냥 하나의 수순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한남동 7인회를 도곡동 7인회로 받는 건 맞지 않는 대꾸 같다라고 하시면서도 그렇다고 한 대표가 잘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논란이 될 수 있는 센 자극적인 발언들로 대응을 하면 향후 있을 독대까지 갈 길이 좀 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다음 기사 보시죠. 윤한 내주 초 독대, 일정 잡고도 김여사 라인 난타전입니다. 이제 독대 날짜가 뭔가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보궐선거 끝나면 봅시다. 좀 뭉뚱그려졌어요. 애매했는데 구체적으로 내주 초, 다음 주 초, 21일, 22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중에 좀 보자라는 얘기가 좀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독대를 앞두고 대통령실에선 김종혁 최고위원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독대를 하기로 했으면 독대 가서 얘기하면 되지. 그 며칠 못 참고 왜 지금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독대가 뭐 계속 독대 하는데 네. 그 독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어떤 얘기가 오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난번에 대통령실에서 그 최고위원들 뭐 상견례 한다고 갔지만 네. 사실 가서 대통령 최고 순방했던 얘기만 계속 듣다가 뭐 날씨 얘기하다가 무슨 뭐 고기 얘기하다가 그냥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국민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원내대표 그 원내 상임위원장들과 부위원장들 모였을 때도 아무런 그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 과제들에 대해서 얘기된 게 없어요. 이건 독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두 분이 만나고 난 다음에 그저 뭉뚱그려서 굉장히 국정 전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했고 화기애애한 자리였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 예를 들면 대통령이 얘기 안 하시는데 이거 막 얘기한 다음에 그냥 덮어버리면 끝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가 계속 저 얘기를 하는 건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라고 지금 그 계속 그걸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께 김건희 여사 문제 이거 네. 국민들이 모두가 다 지금 거부감을 느끼고 있으니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비선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네. 해결해야 됩니다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공개적인 요청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정 갈등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 절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 왜 비공개해서 얘기하지 공개적으로 얘기하느냐? 예를 들면 뭐 그 김건희 여사 비선과 관련된 그런 논란이 있을 때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에 어떤 거기 라인이라고 얘기되는 어떤 분이 공기업의 사장으로 가겠다고 그랬을 때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거 문제가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요. 여러 가지로 그 언더 채널을 통해서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네. 들어주지 않아요. 그럼 들어주지 않으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물밑에서만 얘기해야 됩니까? 지금 참고 참다가 이거 이제 안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뭐 친윤그룹에서 얘기하시는 대로 뭐 그 물밑에서 얘기하지 그걸 왜 네. 공개적으로 얘기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은 비유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제가 정치판에 있으면요. 그 친윤 쪽에 있는 분들이나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이 그래요. 야, 2년 반이나 남았는데 왜 벌써부터 그렇게 시끄럽게 구냐. 네. 한 1년쯤 남았을 때 차별화는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비겁한 정치공학이에요. 2년 반이나 남았으니까 지금 빨리 얘기해서 고쳐서 지지도라도 조금 올리고 그래야지 선거에서 이길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계속 망가지도록 놔뒀다가 1년쯤 남았을 때 막 치고 나가면서 대통령 공격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 이제 잘못됐으니까 제가 새로운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잘못된 정치공학이고 그런 문법 따라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김종혁 최고위원께서 오히려 친윤계에서 나한테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면서 제가 또 추가로 드릴 질문까지 그냥 답을 하셨어요. 네. 2년 반이 남았는데 아직 시간이 좀 있지 않느냐라는 친윤계의 얘기도 있는데 그건 아니지 않느냐 아니면 좀 수정해서 바른 길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일단 한 대표 쪽과 윤 대통령 쪽과 용산과 지금 생각이 좀 차이가 나 있는 상태인 것만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평에 이런 만평이 나왔어요. 네. 선거 결과 따라 그릇 달라질 듯 일단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독대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 선거 결과에 따라 접시가 될 수도 있고요. 두 사람의 독대 그릇이 아니면 호리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지금 이소부화의 여우와 두루미 있죠. 거기서 나온 것처럼 접시는 여우가 먹기 좋고요. 호리병은 두루미가 먹기가 좋습니다. 이게 다 각자가 김건희 책임론이냐 한동훈 책임론이냐라는 건데 지금 이게 장윤미 대변인님 지금 보면 지금 현재 여기서는 김 여사 책임론이냐 한동훈 책임론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관건은 어떤 게 이기는 거냐는 거죠. 맞습니다. 제3자 입장으로 어떤 게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긴 결과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 만평을 보고 굉장히 절묘하다고 생각했는데요. 독대라면요. 네. 이미 이 의미가 굉장히 커졌어요. 한동훈 대표로 인해 또 대통령으로 인해. 그러면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제안하는 이미 공식적으로 명품 가방 사과하시고 공개 행보 자제하시고 여러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안을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는 심지어 기소하라고까지 사실상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선거 전에 저는 지지율이 반등하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도 전 그 부분을 의도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대통령이 독대는 재보궐 후라고 했죠.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언짢은 부모가 아이가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까 너 시험 끝나고 보자라고 하는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금정 지난 총선 때 그렇게 민주당이 많이 이겼는데도 13%포인트 차로 국민의힘이 이긴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기더라도 신승, 지금 지표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패배할 수도 있고 거기가 구청장이 민주당이 한 번인가밖에 역대로 되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면 아마 대통령실은 이걸 지렛대로 삼을 겁니다. 저는 언론에서 한동훈 대표의 헤어질 결심 이야기하는데 대통령이라고 왜 결단과 결심이 없겠습니까? 이미 헤어질 결심을 대통령도 내심으로는 정한 게 아닌가. 그래서 독대라는 것도 어떤 정치의 프로토콜에 따르면은 그래서 지지율을 반등해서 선거 승리를 견인해내는데 그럴 장면이 연출되기 어렵거든요. 네. 그럼 그 후로 미루고 이거는 저는 어느 쪽의 승리라고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자의 패배로 가는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자의 패배일 것 같다. 이게 뭐 딱 하나 뭐 김 여사 책임론 혹은 한 대표 책임론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양자의 패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실제로 강전혜 변호사님 네. 지금 국민의힘은 선거 결과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여기가 구체적으로 여론조사 말씀드리긴 아마 표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했었던 내용들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오차범위 내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대통령실을 향해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 있어서의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대통령의 지지율들이 떨어지고 있는 것 그리고 네.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인물들이 결부가 되어 있는데 명태균 씨 그리고 김대남 씨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두 명의 공통점이라는 것이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겉으로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여사와의 텔레그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봤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에 있어서 만약에 패배를 한다. 그리고 이겼다라고 해도 몇 퍼센트 차이가 나지 않게 이겼을 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과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가 무너지게 된 계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내일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알고 있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도 모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재보궐선거가 끝난 이후에 입장 정리를 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입장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재보궐선거가 금정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인천 강화도 있습니다. 그럼 금정구청장만 어느 정도의 이 표차를 두고서 국민의힘이 이기면 한동훈 대표가 이긴다고 보는 건지 아니면
강화까지도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강화 같은 경우에도 금정구청 그리고 강화 같은 경우에는 과거 보수세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지금 강화에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 한동훈 대표가 복당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 안상수 시장이 지금까지 아직 드랍을 하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과거에도 강화를 봤을 때는 결국에는 보수 정당으로 출마한 사람에 대해서 세가 집결이 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강화보다는 야권의 그 후보 단일화가 되어 있는 금정 지역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최근에 있었던 총선에 있어서도 한 지역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이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한 상황이고 지난번 구청장 같은 경우 60%가 넘는 지지율로 당선이 되셨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있어서의 지지율 퍼센트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면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 조금 크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천 강화는 오히려 이 부산의 금정보다는 그래도 국힘이 좀 안도를 해도 될 상황인 것 같은데 부산 금정은 좀 어렵다. 그래서 금정구청장 선거의 결과가 관건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재보궐선거 결과가 나오죠. 내일 뭐 한 대표가 얘기하는 독대 혹은 대통령실이 말하는 면담의 접시가 뭐가 될지가 주목이 됩니다. 인수위 면접 보라더라. 누구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명태균, 김 여사 인수위에 와서 사람들 면접 보라고 했다라고 공개적으로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내가 한 말 있어요. 인수위에 와서 사람들 면접 보라고 그랬어요. 그 캠프 때 간혹 저한테 물어봤어야 되나 말해서 제가 보고 분석해 준 사람이 단 한 명 사고 친 사람이 없어요. 봤어. 네. 지금 직접 명태균 씨가 자기 입으로 지금 얘기를 하죠. 여사가 인수위 와서 나보고 면접 보라고 했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명태균 씨가 그동안 있었던 많은 얘기들이 지금 있는데 진짜냐 아니냐 논란이 지금 계속 일고 있는 상태죠. 소영수 대변인님. 네. 이 얘기 진짜일까요? 화제일까요? 뭐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죠. 근데 명태균 씨 말의 대부분은 어느 정도의 진실을 기반으로 한 허풍이 많이 섞인 거는 같아요. 저도 정치권으로 있다 보면 네. 통상 정치 브로커들이 고깃집에 안 가고 고기 냄새만 맡고도 그 고깃집을 평론을 하거나 그 고기의 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고깃집 손님 다 끌어왔고 고기질이 정말 맛있고 이게 어떻게 구워야 맛있고 근데 대부분 정치 브로커들은요 그 근처에 가지도 못합니다. 고기를 얹어보지도 못한 분들인데 제가 봐서는 명태균 씨의 일련의 과정들 9월 5일 단독 보도부터 10월 15일까지의 거의 한 40일 동안의 어떤 발언을 보면 아예 고깃집에 안 들어가 본 건 아닌 것 같아요. 들어는가 봤다. 최소한 고기는 차려놓고 본인이 고본 거는 같습니다.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도 부인할 수 없는 팩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국민의힘 내에 유명한 저명한 정치인들과의 관계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긴 했으나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걸 다 했다. 본인이 무슨 신입니까? 뭐 재보궐선거부터 대선부터 총선부터 지선부터 당내 선거까지 다 자기가 만들었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허풍이 굉장히 심하나 뼈대는 있다. 그래서 그 뼈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인수위에 와달라고 하는 거는 저는 사실로 보여요. 근데 면접을 보라고 했다는 부분들은 네. 조금은 허풍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고 저는 주목하는 것들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21년 6월 18일부터 6개월간 180일 동안입니다. 아침 오후로 해서 수시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뭐 얼마나 많이 통화를 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왜 명태균 씨라는 허풍쟁이, 한동훈 대표 말로 하면 협작꾼, 또 국민의힘 내부의 지도부에서 말하는 사기꾼 이런 분들과 평가받는 사람과 대통령실은 통화를 했고 지금 주장하는 바를 40일 동안 왜 방치를 하는지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김 여사께서 인수위에 와달라고 했던 부분들은 네. 부인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명태균 씨의 대응을 보면서 네. 한동훈 대표 앞서 우리가 용산에서 대응하는 거 보셨죠? 안 참잖아요. 어느 정도 임계점이 다다르면 도곡동 7회로 치고 들어오면서 여당 대표를 막 무색하게 공격하는데 명태균 씨는 사인입니다. 심지어 국정을 혼란시키고 있어요.
왜 대통령이 가만히 있는지. 저는 그래서 이 동아일보의 기사 자체는 한 50% 이상은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명태균 씨가 좀 허풍과 과장이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아까 표현을 고깃집으로 표현을 하셨죠. 고깃집 앞에서 냄새만 살랑살랑 맡고 고기의 마블링이 어떻고 얘기하는 사람과는 좀 다르긴 다른 것 같다. 가서 고기를 불판에 얹어는 본 것 같다. 라는, 그러니까 일부의 진실과 다수의 허풍이 좀 혼재돼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명태균 씨가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 또 무슨 얘기를 했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명태균, 김종인 연기만 해라도 내 작품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김종인 위원장이 11월 3일 날 연기나 잘해라. 그거 원래 제가 한 말이거든요. 후보도 태도를 바꿔서 우리가 해준 대로만 연기만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네, 이게 또 말을 들어보면 또 약간 그럴듯하긴 합니다. 지금 보면 명태균 씨 얘기는 그래요. 배급사는 국민의힘이고 감독은 김종인 그리고 연출은 이준석 시나리오는 나 명태균이 했다. 그래서 후보는 연기만 잘하면 된다라고 내가 얘기했었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얘기 듣고 김종인 위원장이 그날 의원총회 가갖고는 후보는 연기를 좀 잘하십시오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강 변호사님. 네. 이게 사실 뭐 진실과 거짓이 약간 혼자가 있는데 문제는 농도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진실이 섞여 있느냐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그럴듯하게 또 들려요. 명태균 씨는 그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본인의 정치적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명태균 씨에 대해서 선을 긋는 듯한 발언을 하니까 오늘 나의 정치적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본인의 SNS에 그런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부인하고 있지만 명태균 씨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에 그 중요한 부분들을 본인이 만들어낼 정도로 관여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요, 지금 그 연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도화선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김종인 위원장이 대선 과정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와 끝까지 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명태균 씨가 또 최근에도 그 홍매화를 함께 심은 것으로 알려진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대선 과정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와 계속적으로 트러블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회복이 되지 않아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아예 창당을 하고 거기에서 의원이 됐잖아요. 오히려 지금 저런 이야기,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내가 관여를 했다. 그리고 그 발언이 실패했었다라는 것을 우리 전 국민이 알고 있기 때문에 명태균 씨의 저 발언은요. 오히려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에는 어느 정도 가까운 사이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후에 멀어졌다라는 것이 지금 대통령실의 해명이잖아요. 네. 거기에 오히려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명태균 씨가 한 얘기 자체를 좀 들어보면 본인이 본인 발에 좀 걸려 넘어지는 경향이다라는 얘기예요. 당시 김종인 위원장이 후보는 연기만 하면 돼라는 이 얘기에 당시 후보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불쾌감을 느꼈고 그래서 또 멀어지는 계기가 됐는데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조언을 한 게 맞으면 왜 이런 조언을 했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겁니다. 좀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얘기인 건데 어쨌거나 말 하나하나 내놓는 게 지금 계속 굉장히 그 휘발성이 강한 얘기들을 좀 내놓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정감사 기간입니다.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어요. 직접 들어보시죠. 매일 윤 대통령 측에 3,000개 내지 5,000개의 샘플 조사를 보고했고 그리고 3억 6천만 원을 청구했지만 돈을 못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거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에요? 네,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서영교 의원이 직접 이 오 처장한테 얘기를 하고 있죠. 무료 여론조사 한 거 이거 이 정치자금법 위반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더 나아가서 이거 유죄면 당선 무효형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장 변호사님, 네. 이게 당선 무효형이라는 게 대선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대선이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원래대로라면요. 네. 법리에 따르면은 대통령이 된 것부터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절차적으로 위법성이 확인되면요. 서영교 의원의 주장이 그렇다는 거고요. 네. 지금 명태균 씨의 이야기
과장, 왜곡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가 그럴싸하게 듣습니까? 보통 거짓말을 할 때 내가 다 했다. 이거는 그냥 과장 왜곡이죠. 그런데 내가 김건희 여사로부터 요청을 받았다. 김종인 위원장도 내 말을 차용했다라고 하면 특정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특정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함구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했다가 오히려 역공을 받기도 했죠. 거짓이다. 잘못됐다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겁니다. 있다고 보는 게 전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내가 선거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들 중에 살을 발라내고 뼈대만 추린다면 이건 여론조사 왜곡과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공수처 수사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실제로 이 여론조사 돌렸다는 강모 씨한테 계속 지시를 했던 녹취는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윤 후보가 지표를 원한다. 지금 지지율 어떻게 되는지 보고자 한다라고 하는데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3억 7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연결고리로 지렛대로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요구했던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 후의 결과가 세배를 반으로 갈라서 본인이 받아갔으니까요. 이런 헌정사에 사실상 유례가 없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퍼즐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수사도 개시가 됐고요. 또 오늘은 더 차후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2%포인트 정도 경쟁 후보보다 올라간 그런 윤석열 후보의 이런 지표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이 과장해가지고 마사지를 합니다. 이 사람은 여론조사를 마사지해서 2번인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까지 받았어요. 이게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통령실은 당연하게도 이런 사람에 대해서 거짓이면 거짓이다. 국민들께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있죠. 하지 않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강 변호사님. 이게 근데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려면은요 네. 기부 행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당시 후보와 그리고 뭐 국민의힘 쪽에서 어떤 여론조사를 해달라라고 하면서 돈을 주지 않았을 때 그게 이제 기부 행위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윤석열 당시 후보나 국민의힘 측에서 뭐 먼저 여론조사를 요청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 없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지금 김영선 전 보좌관이었던 그 강혜경 씨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명태균 씨가 와가지고 3억 6천만 원 우리 여론조사한 비용 내가 가서 윤석열한테 받아올게 청구서 만들어라. 그리고 그 청구서를 갖고서는 서울에 갔는데 돈은 못 받았더라라는 이야기를 강혜경 씨가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기부행위예요? 돈을 받으려고 했었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그걸 기부행위로 하려는 게 아니라 청구서 가지고 올라갔는데 뭐 이유는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기부행위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뭐 결과적으로 돈이 가지 않았다라고 해서 지금 서영교 의원은 무료 여론조사고 이게 뭐 어떠한 당선 무효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짧게. 제가 짧게 하면 명태균 씨가 앞서 얘기했듯이 그 청구서를 가지고 갔다는 것은 강혜경 씨의 녹취고 그 뒤로 어제 이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또 명태균 씨가 이런 얘기를 하죠. 여론조사를 내 돈으로 해줬다. 무료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게 기부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공수처에서 그 진위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이 정치자금법은 수사 대상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사안이 수사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지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일단 지금 현재 이 경찰 수사가 지금 들어간 상태예요. 그래서 뭐 6개월간 매일같이 전화 통화를 했니만이 통화 내역 보면 바로 나오는 상황이 아닌가. 수사에 좀 속도를 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월급이 얼마라고, 누구 월급을 말하는 건지 보겠습니다. 군 월급 반반씩 나눠 갖자 모의 후 대리 입대 사상 첫 적발입니다. 역대 병무청이 세워지고요. 이 군인들 지금 이 모병들 간 이후에 처음으로 대신 입대한 게 적발이 됐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 저희 사건 개요를 좀 같이 볼까요? 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두 사람이 이 최 씨, 주 씨가 같이 접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군대에 갈 예정인 사람은 입대 예정자는 최 씨인데 주 씨가 대신 가주기로 했다. 그러면서 뭘 합의했느냐? 대신에 군인 월급을 우리 반반씩 나누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 말이 돼 싶은데 실제 조 씨, 최 씨 신분증을 가지고 홍천 신병교육대에 가서 입소를 했습니다. 입소해서 잘 다니고 있었어요. 3개월째 계속 쭉. 근데 최 씨가
밖에 사회에 지금 나와 있는 원래 군 생활을 했어야 했던 최 씨가 내가 좀 무서운데 내가 나쁜 짓 하는 것 같은데 나쁜 짓이죠. 네. 겁이 난다라고 하면서 자수를 하면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김종혁 최고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저는 뭐 군대를 안 갔다 오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런 얘기 꿈에서라도 군대 다시 가는 꿈꾸면 이거 어마어마한 악몽이다라고 남자 뭐 친구들 뭐 선후배들한테 들었는데 그걸 대신 들어가는 게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간 이유가 네. 엄청난 돈을 받고 내가 대신 군대 생활을 해줄게 이게 네.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월급을 그것도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반반씩 가져간다고 하잖아요. 네. 아니 자기가 대신 들어가서 고생을 해주는데 그러면서 월급을 반반씩 나눈다? 네. 그래서 저게 진짜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지금 나와 있는 진짜 저 지금까지 이유인 보도된 걸까? 내용이 실제로 저 사건의 진실을 모두 다 반영하고 있는 건지 네. 아니면 또 다른 얘기가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다 같이 좀 납득이 안 되는 공통적인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월급도 다 가는 것도 아니고 그걸 또 반으로 나눈다는데 그럼 여기서도 의문. 월급이 얼마냐는 거죠.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군인들 월급 얼마인지. 알아보니까 2024년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들어가자마자 이병이죠. 그러면 64만 원이에요. 월급이 월에. 일병 좀 올라가면 80만 원입니다. 상병 달면 100만 원이고요. 병장 곧 제대할 병장은 그래도 125만 원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옛날에 뭐 3만 원, 4만 원 뭐 이런 얘기 나오던 때에 정말 그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군 복지도 뭐 많이 지금 처우가 개선이 됐고 많이 올랐습니다만 근데 그래도 서영주 대변인 네. 이거를 또 반을 나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32만 원에서 많이 받아야 62만 5천 원 지금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약간 뭐 건설 현장이나 이런 데 가서 좀 이렇게 하루 일하면 또 꽤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따지고 보면 젊은 친구들이죠. 20대 초반과 네. 후반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몸은 건강할지 모르는데 정신은 건강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에 입대할 정도가 둘 다 됐던 것이고 네. 한 사람의 그 대리로 입대했던 분은 그냥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네. 사지 멀쩡한 사람이 밖에서도 일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렇게 군대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싶으면 하사관 시험을 준비해서 군에 말뚝을 박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서 만나서 모의해서 네가 들어가고 나 대신 왜 이렇게 인생을 어렵게 살죠?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쉬운 방법이 아니라 특히 군이라는 곳이 갇혀 있는 곳 아닙니까? 차라리 출퇴근이 자유로운 방해도 네. 아니고 아니면 무슨 공익도 아니고 군에 갇혀서 근무를 하는데 네. 겨우 32만 원에서 많으면 65만 원 나누자고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지른다? 저는 도무지 이거는 정신적으로 조금 건강하지 못한 친구들이 선택을 잘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이게 신병교육대 입소 과정에서 병무청이 이렇게 허술하게 어떤 신원확인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면적 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 젊은 친구들도 참 딱하기도 하고요. 네. 정신 좀 차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병무청, 그다음에 국방행정 자체도 이거 구멍이 뚫린 거다. 네. 허투루 넘어가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약간 정신이 건강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은 생각이 바르게 박히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걸로 좀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뭔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길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꼼수로 뭐 옆길로 잠깐 새는 거를 자꾸 그런 거를 생각을 하니까 이런 일까지 지금 빚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 근데 의아한 부분이 이런 게 있어요. 장 변호사님. 네. 사실 이게 안에서 군 생활을 하는 사람이 힘들어도 더 힘들 것 같은데 네. 자수를 한 건 밖에 나와 있던 사람이 자수를 했거든요. 그거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이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요. 네. 대신 입대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입대한 사람이 조모 조모 씨. 씨라는 사람인데 본인의 의식주를 해결할 동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과거에도 경범죄범들도 절도가 비교적 경미한 하더라도 상습이 되면 이게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네. 근데 내가 나왔는데 사회 복귀하기도 어렵고 뭐 이런 사유로 일부러 뭐 범행을 저지른다 이런 기사들이 왕왕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맥락이 같은지 봐야 되겠지만 이 조모 씨 대신 입대한 사람은 과거에 군입대 했던 그런 전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의가사제대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근데 군대를 다시 돌아갔다. 내가 이제 생계가 굉장히 곤란했던 것으로 보여요. 이런 맥락을 보면. 그래서 이 절반의 돈이라도 본인은 의식주가 해결되는 플러스 요인이 있고 거기에 월급까지 나오는데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 같이 공범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구면제를 면한 이득이 굉장히 크지만 네. 본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으로 인해서 월급까지 받으니 그걸 절반을 주겠다라고 해서 모의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이런 사회적 안전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환기가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병무청이 70년도에 세워졌습니다. 지금 50년이 넘었어요. 이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대리 입대가 발각된 건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류로요. 자진해서.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왜냐하면 신분증으로밖에 지금 이제 검증을 못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정말 실물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하나 그리고 이 범행이 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그 경위에 대해서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떤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면 같이 고민이 필요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많은 사안들이 같이 지금 복합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병무청에서 실제 이 사람이 입대 대상자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좀 더 확실하게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도 있었고요. 네, 더불어서 그리고 지금 어떤 사회에 약간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식주 때문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걸 보면 글쎄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강 변호사님 짧게. 네, 조금 아까 장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 조 씨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인 문제로 그 만기 제대를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 그게 드러났잖아요. 그럼 군 내에서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신 건강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하나의 방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요즘 군 생활을 할 때 다들 휴대폰을 쓰거든요. 네. 그러면 국방부에서 저는 그 휴대폰이 본인 명의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조 씨가 들어갈 때 조 씨가 원래 쓰던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갔을 것인데 네. 그렇다면은 그 휴대폰 번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은 채 군 내에서 알 수 없는 휴대폰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게 지금 드러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본인 신분을 확인할 것이냐,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확인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대안을 말씀을 주셨어요. 인증샷 등장이에요. 요즘에 뭐 인증샷 다들 많이 찍죠. 그리고 뭐 별스타 여기저기 다 올리곤 합니다. 근데 인증샷 무슨 인증샷인지를 좀 보겠습니다. 휴대폰 불가능 해명했지만 문제지 인증샷 등장입니다. 어제 저희가 다뤘었죠. 연세대 논술 시험에서 이 시험 시간을 착각한 시험관이 1시간 5분 먼저 시험지를 나눠줬다가 15분 뒤에 다시 걷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문제 없는 거야. 문제가 유출된 의혹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 연세 입학처 측에서 얘기를 한 게 이거 휴대폰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다 휴대폰 못 쓰게 하고 뭐 수거하고 넣으라고 하고 그리고 했기 때문에 이게 유출됐을 리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지가 인증샷으로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 인증샷 같이 볼까요? 네, 이겁니다. 글이 올라온 시각이 토요일 12시 59분. 네. 일단 1시에 입실이 마감이 됐는데 난 이거 그냥 나 이거 논술 시험 쳤다라고 이거 인증하려고 찍은 건데 원래는 그냥 논술 본 거 인증하려고 찍은 사진이고 참고로 답안지 밑에 시험지도 깔려 있었어. 시험지 사진은 따로 안 찍었는데 찍을 걸 그랬네. 네.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것도 제지 안 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시각이 중요하죠. 12시 59분이에요. 시험은 몇 시 시작이었었냐? 2시에 시작이었죠. 시험관이 시간을 잘못 알고 배포한 게 12시 55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험지가 배포되고 찍고 바로 올린 거냐?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바로 찍은 거냐? 지금 사진이 나와 있죠. 토요일 12시 59분. 찍은 거냐? 라는 거예요. 네. 근데 분명히 사진을 못 찍는다고 말한 게 학교 쪽 입장인데 이건 김정일 최고위원님 유출입니까 아닙니까? 글쎄요, 뭐 법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일단
학생들 수험생들이 인생이 걸린 시험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민감하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예민할 때인데 수험지를 줬다가 갑자기 또 수거해 가버리고 그러면 네.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이거 뭐지? 라고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수험생들에게 상당히 큰 타격을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절대로 시험지나 답안지를 찍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렇게 찍은 것이 버젓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한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저게 나가고 나니까 학교 측에서는 그 올린 사람들에서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 응분의 조치는 학교가 먼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뭐 학생들 찍게 놔둬놓고서 그걸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데도 제지 안 했음이라고 학생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서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학생들에게 돌리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번 기회에 도대체 시험 감독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사안을 보면 유출이 안 됐다고 보기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연대 입학처 쪽에서는 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직접 들어보시죠. 답안지랑 문제지 연습지 나눠드린 거를 모두 회수하고요. 수험표까지도 회수를 하거든요. 시험 전, 중, 네, 후에도 사진 촬영해서 내는 걸로 알고. 네, 다 회수하고 그래서 그런 일 없어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뭔가 그것과 다른 인증샷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문제가 된 이 시험은 자연계 논술 시험이었습니다. 자연계 논술은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 오후 2시에 시작 예정이었었죠. 근데 다음 기사 보시죠. 네, 연대 논술 자연계에 이어 인문계도 문제 유출 논란입니다. 같은 날 오전에 먼저 인문계 시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인문계 시험도 또 유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문계 그 사진을 좀 같이 볼까요? 네, 이겁니다. 이게 지금 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건 연습지고요. 요 밑에 시험지도 지금 깔려 있는 거죠. 아, 뭐 시험지 내용이 안 들어가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만 하지만 이 얘기인즉슨 장 변호사님. 네. 이거는 시험지 위에 놓고 찍으면 시험지 유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학교 측이 관리를 상당히 못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미리 배포됐고 이제 15분이라도 이게 뒤집혀 있거나 위에 있더라도 어쨌든 뭐 선뜻 보기도 하고 이게 종이가 투명하니까 이게 정말 공정하게 모든 수험생들이 했나.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문제가 되나 했더니 이 전형은 또 논술만으로 연세대학교를 입학하는 전형이더라고요. 네. 이게 그냥 유일한 하나의 잣대인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1분 1초라도 더 받고 덜 받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학교를 두둔할 생각은 1도 없습니다만 다만 제가 정부 부처에 뭐 이런 관련 자문 업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험생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근데 사진을 찍어 올린다. 왜냐하면 이게 규율이 없었다고 올리는 학생들도 있습니다만 일단 보통은 이걸 수거는 안 해도 책가방에 넣어놓으라고 했다는 거고요. 근데 이걸 하나하나 규제 못한 학교 측의 책임인지 이걸 찍은 학생. 왜냐하면 저희가 이걸 지침을 과거에 다른 수험이긴 했습니다만 네. 사진을 찍어 올린 사람들은 그 자격을 박탈하고 이런 조치를 내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것도 적절해 보이지는 않아요. 물론 어떤 뭐 비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사진을 찍은 학생들 이미 연대는 또 특정해서 어떻게 처치할지를 좀 조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거대로 들여다볼 사안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논술과 관련해서도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제 교육청 이런 데서는 이 어떤 뭐 학원 카르텔이다 뭐 이런 부분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절차에 대해서 또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없지 않았느냐 이런 네.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서 같이 좀 들여다볼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사안이 큰 게 뭐 연세대 들어가고 싶은 학생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게 뭐 꼭 논술 100%가 아니라 논술이 10%, 5%만 들어가도 내 당락이 결정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죠. 근데 관련해서 뭔가 지금 불공정한 거 아니야. 뭔가 좀 유출이 된 것 같은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강 변호사님. 네. 지금 보면 연대 쪽에선 재시험은 없다라는 입장을 현재 고수를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게 어떤 문제 유출은 아니지만 다만 열려있는 상태로 이 전부를 그냥 무효 처리를 하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거 수험생이 소송 걸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그 과실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수험생 입장에서 지금 만약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했을 때 네. 여기에 대한 입증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난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가기보다는 네. 학교에서 조금 더 전향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송을 진행을 해도 좀 지난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재시험이든 뭐든지 간에 뭔가 상호 합의가 될 수 있는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